어? 우리 할머니한테 있던 거랑 똑같아요. 민수가 무심코 중얼거린 순간 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뭐라고 했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 귀걸이요. 제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같은데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내 외할머니. 하찮은 알바 주제에 감히 내 귀걸이를 내 외할머니 거랑 비교해? 민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귀걸이 분명히 뭔가가 있어. 정 회장의 귀걸이는 왜 외할머니의 것과 비슷한 것이었을까요? 정 회장과 할머니는 어떤 인연이 아님 악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진실을 찾아 떠나볼게요. 과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서울 강남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검은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이곳에는 돈과 권력의 냄새가 가득했죠. 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일식집 스시오는 예약조차 쉽지 않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나 유명 정치인, 그도 아니면 사회 저명 인사들이었어요. 오후 5시 직원 출입구로 들어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 민수였죠. 민수는 까만 정장 조끼를 입고 흰 셔츠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실수 없이 서빙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이곳에서 일한 지는 이제 석 달째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가 쓰러지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고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빚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취업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알바를 시작했죠. 주방장 아저씨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오늘 VIP 예약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해. 알겠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IP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의 어깨는 더욱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걸 민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식당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내렸어요. 정 회장이었죠.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 회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재계에서는 냉혹한 사업가로 소문난 인물이었어요. 정 회장이 걸어 들어오자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은 특별히 마련된 안쪽 룸으로 안내되었죠. 민수는 손에 땀을 닦으며 물잔과 메뉴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룸 앞에서 노크를 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민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낮은 자세로 다가가 물잔을 놓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죠. 오늘 특선 오마카세로 해. 빨리 준비해. 민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물을 따르려는 순간 정 회장이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 민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귀에 걸린 자줏빛 옥 귀걸이였죠.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귀걸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봤어요.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서였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물 몇 방울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수를 향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민수는 냅킨으로 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귀걸이 왜 저 사람이 하고 있지? 민수는 룸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외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늘 자줏빛 옥 귀걸이를 소중히 아끼셨죠.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귀걸이는 한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분실되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냥 비슷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민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요리를 준비하는 주방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귀걸이가 떠올랐죠. 저녁 8시 정 회장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계산을 도와드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정 회장은 민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민수는 정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퇴근길 민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귀걸이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유품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자줏빛 옥 귀걸이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귀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 한쪽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 자줏빛 옥 귀걸이 생각뿐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병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죠. 민수야, 할머니가 못다한 일이 있단다. 언젠가 내가 꼭 그 뒤로 할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아침 일찍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죠.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꼭 병원비 마련할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민수는 다시 스시온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매니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오늘 또 그분 오세요. 정 회장님,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정 회장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녁 7시 정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정 회장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민수는 멀리서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 회장의 귀에는 어제와 똑같은 자줏빛 옥 귀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꼭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 회장이 똑같은 룸으로 안내되자 민수는 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잔을 잡은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정 회장의 귀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자줏빛 옥에 새겨진 작은 문양까지 똑같았죠.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그 귀걸이였습니다. 민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정 회장이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왜?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귀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것과 정말 똑같아서요. 순간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민수를 꿰뚫었어요. 뭐라고? 민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도 똑같은 귀걸이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줏빛 옥에 이런 문양이 새겨진 민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 회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할머니? 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정 회장은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민수를 빤히 쳐다봤죠. 내가 감히 내 귀걸이를 내 할머니 것과 비교해? 이게 얼마짜리인지나 알기는 해?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 회장의 기세에 눌려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비슷해서 민수는 황급히 사과했지만 정 회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비슷하다고?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 귀걸이 분명히 할머니 것이 맞아. 근데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어. 주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민수를 보며 물었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9시 정 회장이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정 회장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정 회장은 검은 세단에 올라타며 차창 너머로 식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민수를 향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퇴근 후 민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외할머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내 귀걸이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귀걸이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민수는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졌지만 별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귀걸이를 그렇게 아끼셨을까? 그리고 왜 한쪽은 사라진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민수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귀걸이의 진실을 꼭 알아내야겠어. 민수는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못다한 일이 있단다. 민수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중 한 장에서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리고 귀에는 자줏빛 옥 귀걸이 두 쪽이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두 쪽 다 있었구나. 민수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1975년. 외할머니가 30대였을 시절입니다. 민수는 계산해 봤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이 귀걸이를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럼 언제 한쪽이 사라진 걸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 회장에게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출근 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진실에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알바생의 큰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외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는 고향인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어요.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민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오래된 동네였죠.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낡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죠.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어요. 민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화단이었는데 이제는 방치된 채 황량하기만 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이셨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아버지의 첫마디는 역시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뭔데? 이렇게 일부러 내려오다니. 밥은 먹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외할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자줏빛 옥 귀걸이 한쪽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외할머니 귀걸이요. 아버지는 귀걸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걸 왜 꺼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어요. 아버지는 손을 떨며 귀걸이를 만졌죠.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 귀걸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나머지 한쪽은 어디로 간 건가요? 민수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거실을 채웠죠. 마침내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내 외할머니는 평생 그 일 때문에 고생하셨단다.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해요. 아버지는 거실 선반으로 걸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잔에 따르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술이 잔 밖으로 조금 흘렀죠. 아버지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술을 마신 뒤에야 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귀걸이는 원래 한 쌍이었어. 내 외할머니가 25살 때 외할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란다. 당시에는 꽤 비싼 물건이었지. 외할아버지가 석 달 동안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였어. 외할머니는 그 귀걸이를 정말 아끼셨단다. 특별한 날에만 하시곤 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제로 빼앗겼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야. 정확히는 8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빼앗겼다고요? 누가요? 민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 회장 그 집안이야. 정확히는 지금 정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었지. 민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이요? 그럼 제가 지금 일하는 식당에 오시는 바로 그분의 집안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집안이 우리 집안한테 한 짓을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또 한 잔의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 외할아버지는 작은 금속 공장을 운영하셨어.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지만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럭저럭 살만했단다. 공장이 있던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어. 외할아버지의 자부심이셨지. 그때만 해도 그 동네는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였지. 그 개발 사업을 따낸 게 바로 정 회장 집안의 건설회사였어. 정 회장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공장 땅을 노렸던 거야. 위치가 딱 개발 구역 한가운데였거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땅을 팔라고 했어.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거절하셨지. 조상의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리고 직원들 생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그쪽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다시 제안했지.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하셨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 집안의 터전이라고 말이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 늦은 시간에 낯선 남자들이 집에 찾아왔지. 5명쯤 됐을 거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문신을 한 건달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들은 외할아버지를 끌고 나가 마당에서 폭행했단다. 외할머니가 말리려고 했지만 밀쳐졌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외할머니한테서 귀걸이를 강제로 빼앗았어. 한 놈이 외할머니 목덜미를 잡고 다른 놈이 귀걸이를 확 잡아당겼지. 귀가 찢어져서 피가 났어. 그들은 이게 담보라고 땅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다시 올 거라고 협박했단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결국 외할아버지는 헐값에 땅을 넘길 수밖에 없었어. 그 땅이 지금 몇십억은 좋게 될 텐데 당시에 받은 건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어. 외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몇 달 뒤 쓰러지셨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보시고 돌아가셨단다.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병을 얻으신 거지.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귀걸이는요? 빼앗긴 귀걸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한쪽은 그들이 가져갔고 한쪽은 외할머니 귀에 남아 있었어. 찢어진 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였지. 외할머니는 그 한쪽을 평생 간직하셨어.
언젠가 나머지 한쪽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야. 민수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정 회장이 하고 있는 그 귀걸이가 바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바로 그때 빼앗긴 귀걸이의 나머지 한쪽일 거야. 정 회장의 아버지가 가져간 걸 지금 정 회장이 물려받았겠지. 내 외할머니는 평생 그걸 되찾고 싶어 하셨지만 힘이 없었어. 가난한 집안이 어떻게 재벌을 상대하겠니? 경찰도 소용없었어.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 편이었으니까. 민수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못다한 일이 바로 그거였구나.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나도 분하고 억울해. 하지만 건드리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안을 상대하겠니? 내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인데 괜히 큰일 만들면 어떡하니? 내까지 다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하지만 민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뭐라도 해야죠.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고집이 새긴 내 외할머니를 닮았구나. 알았다. 내 뜻대로 해봐라. 하지만 조심해. 정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야. 절대 방심하지 마.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더욱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흘리시던 눈물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민수는 주머니 속 귀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되찾아 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가 폭행당하던 장면, 외할머니가 귀걸이를 빼앗기던 순간, 그 모든 게 선명하게 상상되었죠. 민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타나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화요일 아침 민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야, 왔니?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어요. 엄마, 좀 어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구나. 민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는 민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한테 외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할머니 이야기를? 뭘 들었는데? 민수는 외할머니 귀걸이 이야기, 그리고 정 회장 집안이 했던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 아버지가 말했구나. 민수야, 엄마도 평생 그 일이 가슴 아팠단다. 외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엄마가 다 봤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는 힘이 없잖니. 민수는 어머니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할머니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러지 마. 위험해.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가 다치면 어떡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해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가 말릴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제발 조심해. 내가 다치는 것만큼은 안 돼. 병원을 나온 민수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스시온으로 출근했어요. 매니저가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 회장님 오세요. 요즘 자주 오시는데 혹시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겠어요. 오후 6시 30분 정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죠. 매니저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정 회장 아들이에요. 도연 부사장님이죠. 조심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지만 표정은 차갑고 오만해 보였어요. 정 회장과 도연은 특별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민수는 물장과 메뉴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물을 따르려는데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얼음 더 넣어. 물이 미지근해. 민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민수가 주방으로 가려는데 정 회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잠깐. 민수는 멈춰 섰어요. 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자꾸 내 귀걸이에 대해 묻더라. 무슨 속셈이야?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정 회장은 비웃듯 웃었어요. 궁금해? 내 주제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 회장이 설명했어요. 이 직원이 자꾸 내 귀걸이에 대해 캐묻더라고. 도연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알바 주제에 참견이 많네. 너 일이나 제대로 해.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방을 나가려는데 정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너 혹시 내 할머니가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했지? 그게 내 거랑 비슷하다고? 민수는 돌아서서 정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똑같아 보인다고 내 것이 내 할머니 거라는 증거는 있니? 없으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그 귀걸이를 빼앗기셨습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빼앗겼다고? 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지금 뭘 말하는 거니? 내 할머니가 누군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성함은 이순자입니다. 안성에서 사셨고요. 80년대 중반에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 잠깐 동요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할머니 일을 왜 내게 따지는 거지?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때 귀걸이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정 회장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이 민수의 멱살을 확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야? 민수는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도연은 민수를 밀쳤고
민수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민수는 일어나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 회장이 도연을 말렸어요. 그만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그리고 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니?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그냥 허튼 소리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 회장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은 도연과 함께 방을 나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주방장이 달려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외할머니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귀걸이와 함께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그 편지를 자세히 읽지 않았었죠. 이제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할머니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어. 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우리 집안이 가난하게 산 것도 모두 그 집안 때문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부디 할머니의 한을 풀어다오. 그 귀걸이는 우리 집안의 증거란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던 겁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은 뒤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외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민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정 회장 집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적였어요. 80년대 신문 자료를 찾아보니 정 회장의 아버지가 안성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민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당시 안성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았죠. 몇몇 블로그와 지역 카페에는 강제 수용과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스시온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민수는 사물함에 외할머니 귀걸이와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오후 6시 매니저가 긴급하게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정 회장님이 당신을 별실로 오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별실은 손님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용하는 가장 안쪽의 방이었습니다.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봤죠. 조심하세요. 회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민수는 긴 복도를 따라 별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별실 앞에 도착하자 도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수를 보자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들어가.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민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서자 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은 냉랭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앉아. 정 회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 회장은 민수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조사했다며?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 회장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랐니? 내가 도서관에서 우리 집안 자료를 뒤진 거,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이미 조사했지. 내 아버지 이름, 내 어머니 병원비, 내 집안 사정까지 전부 말이야.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내 외할머니 이순자, 내 외할아버지 이만수, 그리고 안성에 있던 금속 공장. 맞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회장은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던졌어요. 이게 내 집안 기록이야. 별거 없더라. 가난한 집안이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누가 믿겠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억울하게 귀걸이를 빼앗기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증거라도 있어? 50년 전 일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 내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내 외할아버지도 없잖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 편지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정 회장은 비웃었어요. 편지? 그게 법적 증거가 될 것 같아? 한 할머니가 쓴 편지 따위가 법정에서 통할 것 같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내 할머니, 내 아버지, 그 하찮은 집안 얘기 따위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계속 이러면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특히 내 어머니 말이야. 병원비 누가 대주는지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 민수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나 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귀걸이는 원래 우리 집안 거예요. 당신들이 강제로 빼앗아 간 거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내가 감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증거라도 있냐고 물었잖아. 없으면 그냥 허튼 소리일 뿐이야. 바로 그때 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민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멱살을 확 잡았어요. 이 새끼가 진짜? 알바 주제에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도연은 민수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민수의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통증이 퍼졌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도연은 민수의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죠. 도연아, 그만해. 정 회장이 말렸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도연은 쓰러진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따위 알바 주제에 우리 집안 귀걸이 따위를 넘본다고? 내가 뭔데? 도연은 민수를 발로 한 번 더 차려고 했지만 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 회장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 오늘로 해고야. 다시는 이 식당에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 병원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알바도 잘렸는데 말이야. 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정 회장과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말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 회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봐. 평생 기다려도 안 올 테지만. 민수는 비틀거리며 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사물함으로 가서 짐을 챙겼어요. 외할머니 귀걸이와 편지를 가방에 넣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건물 뒤편 골목으로 걸어가 벽에 기댔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납부 기한이 내일까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희망은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부디 할머니의 한을 풀어다오. 민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법률 상담, 무료 변호사, 노동문제 신고. 민수는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민수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파스를 사서 멍든 곳에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만 보였죠.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병원비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민수는 병원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해서 들어갔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민수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여보내주었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소리였죠. 민수는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은 뼈만 앙상했고 차갑기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하셨어요. 민수야, 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민수는 어머니를 눕히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었지? 정 회장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거니?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셨죠.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아파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탓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진정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민수야, 저기 저 서랍 열어봐. 민수는 의아해하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헝겊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주머니를 꺼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찾던 거야. 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맡기신 거란다. 엄마가 죽거든 민수한테 주라고 하셨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귀에는 자줏빛 옥 귀걸이 두 쪽이 모두 걸려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5일. 종이 쪽지를 펼치자 외할머니의 흐릿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란다.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귀걸이는 우리 집안의 증거야. 내 외할아버지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지. 하지만 1985년 6월 23일 밤 정 회장 집안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빼앗아 갔단다. 할머니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내 외할아버지가 맞아서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할머니 귀에서 귀걸이를 잡아당겨 빼앗아 갔을 때 귀가 찢어져서 피가 났단다. 그들은 이게 담보라며 가져갔고 결국 우리는 땅을 빼앗겼어.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너는 다를 거라고 믿는단다. 너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니까. 부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 귀걸이를 되찾아다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민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외할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민수의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켜주렴. 엄마가 응원할게. 하지만 제발 조심해. 내가 다치는 건 엄마가 견딜 수 없어.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네, 엄마.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병원을 나온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외할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숨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의 진실을 꼭 밝혀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 회장과 맞설 수 있을까? 민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법률구조공단, 언론사 제보, 시민단체. 하나씩 연락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외할머니 편지와 사진, 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당시 안성 지역 개발 관련 자료들. 민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만들어 하나씩 저장했죠. 월요일 아침 민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야기, 귀걸이 이야기, 정 회장 집안이 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편지와 사진,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나 개발 관련 공식 문서를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시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면 다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단을 나온 민수는 희망에 차서 걸었습니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안성 지역 개발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신문기사, 공식 문서. 민수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어요. 당시 안성 지역에서 강제 수용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의 인터뷰 기사, 그리고 정 회장 집안의 건설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외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시작했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한을 꼭 풀어드릴게요. 민수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절망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계획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주 토요일에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를 연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정 회장이 직접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보석 몇 점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귀걸이도 경매에 나오는 걸까? 민수는 경매 관련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행사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죠. 민수는 어떻게든 그 행사장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경매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나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사 당일 서빙 보조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스시온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했죠. 고급 일식집에서 3개월간 일했습니다. 서빙 경험 있습니다.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호텔로 오세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외할머니 귀걸이와 편지, 그리고 모아둔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오후 4시 민수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민수는 직원 통로로 안내받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과 흰 장갑이었죠. 다른 서빙 보조 인력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경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재벌 총수, 유명 배우, 정치인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샴페인을 나르며 행사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무대 위에는 경매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오후 7시 정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귀에는 그 자줏빛 옥 귀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멀리서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첫 번째 물품을 소개했어요. 오래된 그림, 도자기, 보석들이 차례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민수는 무대 옆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사회자가 특별한 물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 회장님께서 직접 소장하고 계신 귀중한 자줏빛 옥 귀걸이를 선보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정 회장이 무대로 올라가 귀에서 귀걸이를 빼어 유리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조명을 받은 귀걸이는 영롱하게 빛났죠. 사회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귀걸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귀중한 물품입니다. 정 회장님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보물이죠. 감정가는 3천만 원입니다. 관중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자료와 외할머니 귀걸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민수를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밀치고 나아갔죠. 관중석 사이를 지나 무대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죠. 정 회장은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너는 도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경호원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지만 민수는 재빨리 무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낚아채며 관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저 귀걸이는 훔친 겁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귀걸이는 제 외할머니 것이었습니다. 50년 전 정 회장 집안 사람들이 강제로 빼앗아간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경호원들이 무대로 올라오려 했지만 관중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외할머니 귀걸이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나머지 한쪽입니다. 2개가 원래 한 쌍이었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선물한 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아버지가 우리 땅을 빼앗으면서 이 귀걸이도 강제로 가져갔어요. 정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내려가. 이 자리를 망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외할머니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자료들을 꺼내 관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쓰신 편지와 사진입니다. 관중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회자를 봤죠. 경매를 계속 진행해요. 하지만 사회자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바로 그때 관중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죠.
남자는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당시 안성에서 살았습니다. 정 회장 집안이 우리 땅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죠. 저 사람들 다 쫓아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기자가 앞으로 나와 민수에게 물었어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 당시 신문 기사와 외할머니 편지, 그리고 사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도 이 사건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기자가 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대신 소리쳤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증거도 없는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그때 관중석 뒤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저는 보석 감정사입니다. 혹시 제가 저 두 귀걸이를 감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여성의 제안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네, 감정해 주세요. 정 회장은 반대하려 했지만 관중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모두 쏠려 있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 감정사가 무대로 올라와 두 귀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참 후 감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귀걸이는 분명히 한 쌍입니다. 옥의 빛깔, 문양, 그리고 가공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감정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 귀걸이에는 특별한 각인이 있습니다. 1983년도와 이만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확대경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귀걸이에 이름과 날짜를 새겨 넣으셨던 거예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감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이 옥은 매우 특별한 종류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가공된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물건이에요.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죠. 민수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런 귀걸이는 당시 애국지사들의 집안에서 보관하던 물건입니다.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증거인 셈이죠. 경찰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 회장과 민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부축했죠. 민수는 외할머니 귀걸이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는 외할머니의 귀걸이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어쩌면 5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외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조사실에서 민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이야기, 강제로 빼앗긴 땅과 귀걸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그리고 외할머니가 평생 품었던 한 가지. 경찰은 진지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수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증거들도 검토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정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하지만 감정사의 보고서와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도 함께 조사를 받았죠.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민수를 폭행한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 회장은 당분간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 당시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외할머니 귀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자줏빛 옥이 영롱하게 빛났어요. 민수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을 푸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뉴스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어젯밤 경매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껴안았어요. 내가 해냈구나. 우리 민수가 외할머니 한을 풀어줬구나.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와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진정된 후 민수는 어머니께 귀걸이 2쪽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경찰이 증거품으로 보관하기 전에 잠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귀걸이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며칠 후 정 회장은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정 회장 집안의 과거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자들이 나타나 증언했죠. 정 회장이 쌓아올린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민수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도연은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쳤을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민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정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민수 집안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했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약과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한 달 만에 어머니는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도 철물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자랑스럽다. 민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난과 억울함에 짓눌려 살아온 가족이 드디어 숨통이 트인 순간이었어요. 보상금의 일부는 당시 함께 피해를 입었던 다른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와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가족과 함께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외할머니 묘 앞에 두 쪽의 귀걸이를 함께 놓았어요. 경찰이 증거품 보관을 마치고 민수에게 돌려준 귀걸이였습니다. 민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귀걸이를 되찾았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선물하신 그 귀걸이,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억울해하셨던 일, 이제 모두 밝혀졌어요. 정 회장은 벌을 받았고 우리 집안도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외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췄죠. 어머니도 묘 앞에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줬어요. 아버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외할머니가 쓰신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묘 앞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귀걸이는 우리 집안의 증거야. 부디 할머니의 한을 풀어다오.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의 한을 풀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민수는 홀가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억울함과 한이 마침내 풀린 거예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죠. 마치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보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민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약자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으니까요. 스시온 식당 직원들도 민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매니저와 주방장이 민수를 만나러 왔어요. 민수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몰라봤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하지 않으실래요? 하지만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해요.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는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견디고 또 견디신 덕분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고 할머니의 한을 풀 수 있었어요. 민수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외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외할머니는 두 쪽에 귀걸이를 하고 계셨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잘했어. 우리 민수. 정말 잘했어. 민수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함과 한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민수에게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민수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삶은 계속되었고 민수는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